자, 블랙미러님이 민준아 형이 좋아요 3번 눌렀다 말씀하시는데 좋아요 여러 번 누를 수 있게 좀 구글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를 1000번 누르고 싶은 요분 한번 모셔보죠.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네. 1000번이면 좋아요 취소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짝 쓰면 취소입니다. 네, 풀스로 맞아요. 누르셔야지. 그러니까 누를 수 있다면 누를 수 있다면 저는 그냥 기억에 남는 건 그 지난번 여자 아나운서 뭐 미모와 지성을 겸비했던 지덕체. 예, 그분들과의 경쟁에서 3,500개의 좋아요가 나왔다는 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뭐 어떻게 비빕니까? 우리 박근영 부장님한테. 무슨 말씀을요? 예. 지덕체. 근데 뭐 사기캐요, 사기캐. 어쨌든 뭐 그렇게 좋아요 해주신 분들이 그만둔다 하니까 또 많이 그냥 가여워서 또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요즘 아침 방송도 하시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만큼 시장이 좀 좋아야지. 그럼요. 우리도 네. 신이 나서 뭐 하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아침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개장시황 나오고 했는데 네. 확실히 좀 보시는 분들 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 보시는 분하고 지금 이 시간에 또 들어와서 보시는 분하고 물론 이제 일부 아침에도 보시고 저녁에도 보시고 그러신 분도 계시긴 한데 네. 저녁에 보신 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역시 데일리인트는 뭐 저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과 무한 책임을 또 제가 느끼고요.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대전 달동님이 마감에도 명민준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민한 아까 클로징 벨에도 오셨거든요. 자주 오세요. 근데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예민하니까 네. 나대지 않고 아주 얌전하게 날카로운 질문들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또 부장이요 이러면 쉽지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시장이 뭐 지금 좋지가 않으니까 다들 네. 예민하신데 일단 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30포인트 가량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시장 현물 동시 매도 출발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선물까지 매도 출발했고 기관은 뭐 반대로 해지성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8% 상향 돌파를 했고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 도달했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하고 환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시장의 바닥이 어디냐, 뭐 많이 빠졌으니까 살만한 거 아니냐, 뭐 시장의 코스피의 뭐 PER이 얼마냐, PBR이 얼마니까 뭐 하방이 얼마 안 남았다 다 필요 없고요. 네. 지금은 국채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고 원달러 환율이 방향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지금 빠진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좀 더 견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유추하는 건 의미가 없는 시장이다. 그렇죠. 변곡점이 나와야만이 조금 시장에서 좀 편안하게 좀 사볼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도 보셔서 알겠지만 호재가 호재로 여기지지 않아요. 네. 악재가 좀 더 민감하고 호재가 나와도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닝이 어떻고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다 뭐 이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 국채 금리 흐름과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흐름을 보시고 그걸 이제 변곡점을 가지자 이걸 확인하고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또 중요한 이슈가 아침에 있었는데 이것도 좀 약간 불확실성을 더욱더 강화시킨 모습이었는데 200년이 넘는 미국의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해임되는 이벤트가 네. 발생했죠.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임시 예산안이 끝나는 45일 이후, 그러니까 11월 달이죠. 추가적인 정부 셧다운 관련된 이슈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부담을 좀 더 가진 것으로 이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원인도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던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히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갭 하락 출발했던 시장은 9시 30분을 지나면서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0시 30분 기준 외국인 선물이 6,800억 정도 규모가 매도가 나왔었고요. 이 시간대에 금융투자의 현물 매도를 유인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10시 4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바닥 확인 후에 반등을 하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반등을 좀 주다가 다시 힘을 못 쓰고 다중 바닥을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서 주가 계속적으로 바닥 확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가지수 선물은 1시를 지나면서 반등 시도를 다시 한번 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 수급을 본다면은 1시 30분 기준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도 금액이 이 시간 현재 한 2천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전체 외국인 현물 순매도 금액이 이 시간대에 한 3,500억 수준에서 절반 이상을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도가 차지했습니다. 한편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시간대에 7,500억 이상 순매도하면서 금융투자의 현물 매도세를 자극했는데 종가 무렵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를 좀 줄이긴 했어요. 5천억대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금융투자 현물 매도를 계속 자극했고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신용 관련된 반대매매 회피성 물량도 출회되면서 막판에 낙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다음날 반대매매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반대매매가 마이너스 30% 한가로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뺏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날 담보 부족이 나타나면 막판에 그냥 던지고 140%를 맞추는 그런 매매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시장이 세게 못 올라가니까 다음날 반대매매 맞느니 차라리 오늘 던지겠다 해가지고 오늘 일부 물량을 또 청산하는 그런 물량이 끝까지 있었다 볼 수 있겠고요. 장막판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도 0.8%를 돌파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고 일본의 금융정책 수정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결국은 변동성이 높은 국면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엔화 약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 강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요.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도 3% 돌파를 했고 이것도 2011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대외 변동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예. 이게 플루토 리서치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코스닥 신용잔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검은 가운데 있는 검은 실선이 뭐냐면 시총 대비 신용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점선 아래쪽의 점선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흐름으로 60일선 평균적으로 낸 건데요. 네. 계속 그 위쪽에 상단을 막고 항상 신용이 떨어지게 돼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금 지난주 기준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준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지난주 기준이긴 하지만 시총 대비 신용 가격이 거의 이제 60일선 상단까지 다 올라와 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오늘 물량이 좀 빠질 만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항상 60일선 이평선을 받고 그 위로 치솟다가 계속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용 물량이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뭐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보고 위험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위쪽 그 점선 있죠? 네. 갈색 점선. 위에. 예. 그쪽이 60일선 상단. 그리고 아래쪽이 회색 실선이 이제 하단이죠. 이 이제 시총 대비 신용의 비율인데 이게 하단까지 빠지면은 그 다음부터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포인트입니다. 이게 노란색은 코스닥 포인트예요. 오케이. 네, 그걸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었다라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볼 수 있고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신용거래용자 지난 26일 기준인데 이것도 3일 결제이기 때문에 26일 기준인데 유가증권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10조 원 그리고 코스닥 쪽은 9조 4천억 정도니까 20조 조금 안 되죠, 그죠? 19조 9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편안해져야 되거든요. 20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편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빠지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좀 빠져야만이 좀 지금의 하락 추세에 대해서 좀 수급적인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다소 조금은 신용이 꽉 차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양시장 선물 매도까지 하면서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높였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유통과 보험, 통신 등 방어주 정도만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외국인 선물 여파로 매도가 대부분 했습니다. 음식료와 보험 정도만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에서는 양주체 모두 대부분 업종 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은 엔터주 일부 매수한 정도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말씀드렸듯이 이제 1,460원대 장중 돌파가 이루어졌고요. 업종별로는 삼성생명 중심으로 보험이 유일하게 상승했고 의료정밀이 가장 부진했고 2차전지 밸류체인 급락을 나타나면서 화학과 철강, 금속 각각 하락세였습니다. 성장주 투자 부담에 서비스업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주가 약세였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였고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방어를 했고 배터리 셀 업체인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등이 업종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자금이 유출되면서 급락을 보였는데 딱 4% 빠졌죠.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일반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가 수익률 최하위권에 위치했고요. 시총 상위단에서는 역시 2차전지 소재주가 급락세가 전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을까요? 별로 없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근데 이제 신용이 차긴 찼어요. 아까 그거 보니까. 네.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 때문에 또 이제 반대매매 나와서 악순환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또 장치가 될 수도 있다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늘
막힌 업종이라고 보면 종목들 가운데 또 반도체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하이닉스는 플러스로 진행이 됐고요. 한미반도체, 그다음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도 플러스권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그래도 굉장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쉬는 사이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산업 전망과 캐펙스 관련된 전망이 나왔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론 실적의 핵심은 매출은 어느 정도 부합을 했지만 마진율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내용상에. 그래서 네.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인 건데 업황 하락 국면에서는 여러 가지 감산의 영향 때문에 고정비 효과가 겹치면서 마진율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구간은 좀 특이한 구간이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D램의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큰 비즈니스인데 업황 수축 국면에서 감산에 따른 고정비 효과 때문에 마진율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그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원대까지 추정이 됐다가 최근에 이게 조금 더 하향 조정되면서 2조 원대 또는 2조 원 살짝 언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정도거든요. 지금 1조 원대도 말하는 데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좀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지금은 조금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업황 개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고정비 레버리지로 인한 마진율이 급격하게 개선이 됩니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근데 엄블레이러 리서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좀 특이한데 메모리 가격들이 변곡점은 지나면서 상승 구간에 진입하는 초입 구간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격을 좀 더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다만 업체들이 감산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판매 단가는 오르고 있지만 ASP는 오르지만 뭐죠? 고정 비용 역시 높은 상태예요. 네. 감산을 하니까. 그죠? 그럼 가동률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예상치 대비 이익률 관점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평균 단가가 오르는 만큼 이익률 개선이 초반에는 어려운 국면이라는 거죠. 특이한 국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매출과 평균 판매 단가의 방향성을 통해서 업황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익률과 레버리지 효과는 어차피 이후에 따라갈 것이고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가지고 업황 회복 시점이 더디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변곡점을 지나면서 ASP 평균 판가와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산 효과로 인해서 마진율이 덜 오르는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고객사들의 재고가 상당히 줄었다는 언급을 확실하게 했고요. 특히 PC나 모바일 고객들의 재고 수준이 정상화됐고 서버 고객들의 재고 또한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메모리는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재고의 축소가 이루어지면 결국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폭발적인 수요는 HBM과 서버 D5에 나오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PC, 모바일, 전통 서버 부분의 고객사들의 재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고의 리스타킹, 그러니까 같이 재고를 쌓는다는 거죠. 그 네. 수요와 컨텐츠 그로스. 그러니까 이제 HBM도 역시 컨텐츠가 많아지니까 AI 수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제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충분한 수요 성장이 내년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긴 하지만 내년 초에 HBM과 DDR5 관련해서는 지금 HBM3E 램프업이 24년 의미 있는 매출 달성 목표를 하고 있다. 마이크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초 정도에도 DDR5의 크로스오버가 예상되면서 AI 서버 고객들에게 128GB 고용량 DDR5 모듈 샘플을 대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매출이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 4분기 정도에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론이 제시한 내년의 수요 전망치 D램은 10% 중반 그리고 낸드는 20% 정도 수준의 플러스 수요 전망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웨이퍼 장비 투자 이게 이제 WFE라고 불리는데 웨이퍼 장비 투자는 캐펙스가 역시 올해보다도 감소할 것이라고 마이크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급 조절 타이트하게 장기적으로 이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뭐 DDR5나 HBM 관련된 쪽은 캐펙스를 더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HBM과 D5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은 후공정 캐펙스를 올해 대비 2배 증가시킬 것이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128GB D5와 HBM3E 램프업에 따라서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해 4분기부터 AMD가 MI300X라는 게 출시가 되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엔비디아의 B100이 나오는데 이 B100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리포트 한번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I will be back, be back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비백이 굉장히 좀 내년에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이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이가 좀 이렇게 커진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뭐냐 그때 명앵커님께서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물량이 적게 나오고 그죠? 넷 다이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당히 줄어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HBM과 COWOS 이 부분 수요 대응을 위한 메모리 파운드리 오사트 후공정 업체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이크론 관련된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반도체 수출액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추이인데 수출을 보면 월 분기별로 보면 올해 1분기 저점 이후에 점진적 개선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가 나오면서 현물 가격도 반등하고 있고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신영증권에서 첫 번째 사진은 반도체 월간 수출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출액과 증감률 관련된 월간 수출 데이터인데 이게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좀 추이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죠? 이거는 월간 수출 데이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이제 분기별 수출 데이터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분기별 수출 데이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서 월간과 분기별을 좀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더딘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올라오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 낸드나 수출액 같은 경우가 막대 그래프가 확실하게 튀어오른 게 보여요. 월간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이제 너무 안 좋았다는 것은 이제 일단 올라오는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과거 대비로는 조금 아직은 처지긴 하지만 그래도 QOQ 수출의 상승 전환세가 보이고 있고 1년 만에 서버 주문이 재개되고 있고 또 수공정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해외 쪽에서 그 디스코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베시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덜란드 회사인가요? 그쪽 관련해서도 지금 주가가 반등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서버 체인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후공정단도 이제 기술 발전 사이클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주가 조정이 뭐 적게는 15%, 많게는 30% 빠진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온 업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매크로 이슈가 뭐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환율 그다음에 국채 금리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장을 막 뒤덮거나 이런 정도가 지배적이지 않는다면 아마 최근 조정이 나왔던 후공정 선도 업체들을 관련해서 HBM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반등세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볼 수 있는데 다음 사진 좀 보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골드만삭스 자료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좀 초록색 이렇게 본 것 중에 아래쪽에서 네 번째인가요?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죠. 네. 이게 뭐냐면 골드만삭스에서 10월 달에 컨빅션 바이 해야 될 리스트 신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10월 달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컨빅션 바이 리스트로 신규 편입시킨 상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굉장히 좋게 보고 컨빅션 바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정리를 좀 해줬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종목들은 뭐예요? 뭐 새롭게 신규 편입 신규 뭐 편입?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한 40% 가까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보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디램과 낸드의 장중 스팟 가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디램 가격이네요. 디램 스팟 장중이에요. 오늘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네. 예, 녹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상승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확실히 보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낸드 쪽이에요. 낸드 쪽도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업사이클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사진 보이시면 한미반도체. 오늘 한미반도체가 장중 거의 5%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단일 공시가 나왔는데 SK 하이닉스 쪽으로 HBM 제조용 듀얼 TC 본더 장비 수주를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96억이 나왔고요. 이 사진은 뭐냐면 최근에 한미반도체 수주 공시 추이예요. 수주 공시 추이. 노란색은 자율 공시로 냈던 거고요. 파란색은 의무 공시로 내온 내용입니다. 근데 물량이 수주 공시가 의무 공시 내용이 엄청나게 좀 크죠. 최근 들어서 23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파란색으로 이제 의무 공시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공시도 띄엄띄엄 나오기는 했지만 아무튼 최근에 의무 공시 물량대가 상당히 커지면서 한미반도체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그 부회장님 대표이사가 계속적으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곽동신 부회장님. 네, 오늘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지난주에도 이제 플러스권으로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수익률이 125억 정도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올라간 거 보면 이제는 이제 확실한 수익권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올해 내년 어떻게 이 결과가 끝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내부자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논리는 아닙니다만 뭐 자신감을 가지고 사고 있고 오늘도 공시를 또 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좋은 스토리로 끝날지 나중에 또 힘들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세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가 CPU 설계에서 거장인 짐 켈러의 AI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미국 테일러 공장이 AI 반도체 고객을 유치한 것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지난 8월에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 설계 전문 기업인 그로크와 4나노 공정 양산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스타트업인 리벨리온의 차세대 AI 반도체 5나노 공정으로 생산 예정을 갖고 있고 아마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딥엑스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4종을 생산하는 등 AI 반도체 업계 협업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도 결국은 AI나 그다음에 HBM 이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도체. 알겠습니다. 결국 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런 거죠. 이제 그냥 전통 PC나 서버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수요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AI 뭐 HBM 이쪽은 역시 기대할 만하다. 근데 그걸로는 좀 약하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HBM이라고 또 다 가는 시장도 아니긴 해요. 네. 워낙 시장이 지금 센티가 좋지 못하다 보고 수급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결국 눈에 띄게 보이는 게 뭐 한미 반도체 정도, 그다음에 이스페타시 정도 따라갈까요? 그다음에 뭐 이게 관련된 패키지 기판 이쪽에 관련된 쪽이고 유젠테크가 전공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가요.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레거시 제품까지 좀 그래도 좀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에 캐파를 늘리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감산을 하는데 결국 이제 시황이 좋아지면 캐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네. 레거시 쪽도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또 유진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이 대장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데 확산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슬림화해서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이 역시나 이제 어닝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변곡점을 가지고 전체 시장의 어닝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은 역시 반도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한미반도체 그 부회장님 어쨌든 이 전에 주식을 뭐 100억 넘게 샀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의무 공시가 뭐 SK 하이닉스와 뭐 500억, 600억 뭐 이런 공시가 났잖아요. 그거는 문제는 안 돼요? 부회장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글쎄요, 뭐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전혀 몰랐을 그러게요. 리는 네, 없지 네. 않았을까요? 뭐 왜냐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나서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사실 네. 상관이 없는 그걸 뭐 거니까. 제가 어떤 사유로 어떻게 샀는지는 뭐 정확하게 그걸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현사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신 상황이겠죠.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분은 네. 사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산 지 몇 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네. 뭐 갑자기 뭐 안 사다가 맞아요. 갑자기 뭐 네. 공시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샀다.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더 높았던 가격에서 계속 사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빠지면서 계속 사왔기 때문에 아마 기억으로는 7월 정도부터 샀나요? 계속 샀죠. 그래서 125억까지 지금 거의 샀는데 뭐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렇게 본다면 뭐 바로 직전에 사서 뭐 공시 나오고 바로 팔고 이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법적인 이슈는 검토하고 뭐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반도체 얘기할 때 좀 좁혀가면서 SK 하이닉스양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요. 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회장만 아는 뉴스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부 종목 긍정적 신약 소식에 제약바이오 상승인데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네, 뭐 사실 제약바이오는 저도 사실 설명하기가 뭐 만만치 않은 섹터이긴 합니다만 이제 일부 종목에 대한 신약 소식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긍정적인 일상 결과를 발표한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9월 28일자로 이게 이제 아마 그 임상 관련된 이름인 것 같아요. IMVT-1401 이게 이제 관련된 부분에 후속 파이프라인인 IMVT-1402 이게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SAD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싱글 어센딩 도즈라 해가지고 단회 용량 상승 시험으로 불리는데 이게 300mg과 600mg의 단회 투여를 한 것이고 MAD라는 것이 이제 멀티 어센딩 도즈라 해가지고 다중 용량 상승 시험. 그러니까
600ml를 단에 한 번 투여하는 것과 그다음에 300mg을 4회 투여해서 다중 용량 여러 번 용량 상승 시험을 해본 것에서 결국은 이전에서 문제가 되었던 혈청 알부민 감소 이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상에서.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600mg의 투여 후에 IgG 이게 유효성 척도인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려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알레르기라든지 뭔가 알러지가 들어오면 이게 면역을 하는 그런 체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감소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알부민 관련된 안전성 그다음에 개발 속도 이런 것들이 향후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포사라는 임상 이름이 있어요. 이 관련된 임상 성공을 발표한 존슨앤존스 이게 이제 ESMO에서 발표될 상세 결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9월 28일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암 1차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병용요법 인상 3상 이게 이제 마리포사로 불리는데 렉나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리브리반트 이 관련된 병용요법이 티그리소 단독으로 하는 대조군이 있습니다. 티그리소를 가지고 단독으로 병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이 두 개를 병용해서 쓰는 방법 이 관련해 갖고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 발표가 현지 시간으로 23일 17시 35분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12시 35분에 나올 거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상세 임상 결과에 확인할 부분들은 현재 표준요법인 티그리소 이게 이제 단독이거든요. 대비 전반적인 측면, 유효성, 안전성, 투여 편의성에서 경쟁력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 관련해가지고 ESMO 관련된 발표 업체의 초록 타이틀인데 유한양행, 그 다음에 보로노이, 그 다음에 뭐 ABL 바이오, 한미약품, HLB, 뭐 med팩토, 큐렌트 이런 회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발표 업체 초록 타이틀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 글자가 다 읽기가 좀 힘들고 작아서 혹시 가능하시면 하나증권 리포트를 한번 구해서 한번 보시면 이 관련된 데이터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따온 거니까 아니면 저희 그 3프로TV 신의 자료실 가면 제가 원고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다운 받으시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독이나 뭐 병행 투여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10월달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결과치가 나온다는 거죠. 임상 결과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자는 거고요. 결국 하나증권에서는 10월의 키워드는 실적 시즌, 그 다음에 유럽 종양 학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실적 모멘텀을 보유한 업체 주목한다고 보면서 또 유럽 종양 학회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고요. 일반 초록 공개는 10월 16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 초록은 19일 오전 12시 5분 한국 시간 19일 오전 7시 5분에 이루어지니까 이 시간대 이 날짜에 맞추어서 뭔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관련해서도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실적 관련된 부분 한 20% 상향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올라왔고요. 괜찮았죠. 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도가 높을 발표가 이번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게 이제 ESMO인데 이 관련해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의 이 부분에서 레이저 티닙과 아미반타납 병용 임상 3상 이 부분에 마리포사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관련해서 언급이 많았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임상 결과 임상 1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뇌전이 반응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보로노이의 약물 설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첫 결과로서 중요하다고 보면서 유한양행, HK이노엔, 한미약품, 그다음에 보로노이, 오스코텍, 에이빌 바이오 등을 관심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바이오 관심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걸 안 하는 쪽으로? 잘 모르면 하지 말자주의여가지고. 잘 아는 거는 뭐 있어요? 다 어렵잖아요. 제대로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래서 대부분 수익 나는 거 보면 약간 제가 쓰는 물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그럼 수익이 그거 사면 나요. 되겠다. 매일 쓰는 카카오 매수하면 아니죠. 어디 갑자기 내 물량 좀 사줘. 물량 넘기기? 자전 시간에 뭐 네. 자전거를 하세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매일 쓰는 거지만 공짜로 쓰느냐 돈을 내고 쓰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 맞아요.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매일 쓰는 거면 관심을 갖고 주가에 대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네. 매일 쓰는 건데 공짜로 쓰는 거면 사면 안 되죠. 그런 주식은. 게임도 매일 하면서 재밌는데 공짜로 계속 하고 있어. 네. 이런 게임은 사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매일 하는데 내가 계속 현질을 하면서 매일 해. 그럼 그 주식은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매일 가가지고 피부과 가서 돈 내고 매일 피부를 해요. 레이저를. 그러면 관심 갖고 봐야죠. 내가 어디 돈을 쓰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어디에 쓰느냐 보시면 중고등학생 교육, 애니 능률, 아니 그거 아니야. 소비재, 사치품에. 사치품. 아 그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돈을 어떻게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를 잘 살면서 살펴보는 것도. 그래서 뭐 백화점도 놀러 가보고 마트도 놀러 가보고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만 보고 그래 오지 마시고 그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되게 갤러리아 중요합니다. 백화점인가 현대백화점에 발레 파킹하면 되게 현타운데요. 중고등학생 애들이 부모님이랑 와가지고 엄마 롤렉스 매장 가자. 그래서 너 지난번에 샀는데 또 사? 이런 거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사실 최근에 이제 뉴진스라든지 일부 이제 걸그룹들도 무슨 뭐 이렇게 뭐 엄버서더 뭐 이러면서 아, 그렇죠. 이제 뭐 엄청 명품 많죠. 이렇게 샤넬, 하잖아요. 셀린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들이 이렇게 명품에 관심들을 그 전에 뭐 노스페이스를 입다가 뭐 등골 빠진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네. 최근엔 또 이런 성향들이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관심도를 좀 높이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글쎄요 그걸 뭐 좋다고 봐야 될지 좀 아니다고 봐야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옷 하나 몇백 하는 거 어떻게 사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저는 막 명품까지 가는 상상도 안 했고 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게 휠라코리아였거든요. 어느 날부터 중고등학생이 다 휠라트를 그쵸.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전이긴 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네. 그 트렌드를 읽는 게 되게 주식에서 근데 그게 되게 그냥 단순하게 뭐 살까 고민하기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맞아요. 사람들이 누군가 돈을 어디에다 많이 쓸까 이걸 잘 보시면 거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제가 이거 너무 어렵다는 결론. 오케이 마지막으로 자동차 판매 호조 소식 등의 관련주 혼조. 네,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9월의 미국 판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9월에 미국 판매가 전년비 13%에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자리 숫자 이상. 우리가 경기 안 좋다 말 많이 하죠. 근데 9월 달에 자동차 판매는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네.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나쁜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수요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 기아의 그 폭락장 속에 꿋꿋하게 지금 수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연휴 동안 9월에 판매가 발표됐는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연일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차 기아가 오늘도 기관 외국인 동시 수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는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은 미국 쪽에서의 그 판매 부분인데요. 9월 달입니다. 자, 현대가 17.5% 판매가 증가했고요. 기아는 19.5% 증가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현대 기아가 나오는데 18.4% 증가했다고 나오죠. 예, 그리고 지금 9월 달로 본다면 오른쪽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현대 기아가 15% 정도 증가했죠. 근데 현대 기아만 많이 판 건 아니긴 해요. 위쪽에 보시면 아메리칸 혼다도 33%가 증가했고 밑에 보시면은 마츠다 이쪽도 26.6% 증가했죠. 수바루 같은 경우도 16.5% 증가했고 뭐 등등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현대기아가 나름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판매가 한 13에서 14% 정도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현대기아가 공이 이제 평균치보다 훨씬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가 17.5%, 기아가 19.5% 증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에 파업 여파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파업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가 많았을 거니까 재고를 일단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판매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마켓 쉐어가 전월 대비 감소세 보이는데 근데 아까 전체적인 미국 판매는 파업 여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두 자리 숫자 판매 증가가 있었던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현대기아는 시장의 판매 증가율을 상회하는 판매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비용 축소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해서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미국의 인센티브 쪽에서 9월 달에 오히려 디클라인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US 인센티브 쪽이 이제 뭐죠? 23년 1월 달 이후로 첫 번째로 MOM 그 전월 대비 빠지고 있다는 거죠. 9월 달에 오히려 9월 달 되면서
전월 대비로서는 처음으로 올해 1월 대비해서는 처음으로 인센티브가 빠지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월 달이 2,407달러에서 2,398달러 그리고 기아는 전월 1,534달러에서 9월 달은 1,378달러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전기차 관련된 보조급 지급 대상 확정 이후에 인센티브가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계속 내리면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면서 인센티브가 꽤 쭉 올라왔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9월 달에는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 보는 것이고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는 피크아웃 등 향후 이익 성장 모멘텀 둔화 우려가 시장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우려는 현재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근데 양호한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보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로이터 통신인데요. 현대기아 관련해서 미국에서 현지에서 엔진 화재 위험으로 각 337만 대 리콜이 들어왔습니다. 기아가 173만 대, 현대가 164만 대인데요. 이 리콜 사유는 브레이크액의 누유 때문에 합선을 유발해서 엔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고 발생 관련된 부분에서는 2017년 이후에 화재 건수는 현대차 21건, 기아차 10건 정도이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뭐 사망 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리콜이 관련해서는 2011년부터 15년 생산된 엘란트라와 엑센트, 산타페, 기아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17년까지의 소렌토, 포르테, 옵티마 등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없고요.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의 충당금 반영 예상인데 삼성증권에서는 이 관련해서 수리비가 대당 1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1,640억, 기아는 1,730억 발생 추정을 한다고 삼성증권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이제 누적된 엔진 평생 보증 충당금으로 상반기 기준 판매 보증 충당금이 현대차 10조 원, 기아차가 6조 9천 원으로 이미 과도하게 이미 다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 실제 판매 보증 충당금은 아주 작게 계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리콜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이슈로서는 보지 않는다라고 삼성증권은 코멘트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주가는 역시나 요지부동. 오늘 잘 버텼잖아요. 현대기아차 주주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대치가 낮아서 잘 버텼다. 요걸로도 또 만족을 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것도 관련해가지고 이따가 심층 인터뷰에서는 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확장시켜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비 많이 온대요, 부장님. 네, 우선 있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